네, 안녕하세요. 오늘 읽는 책입니다. 대학에 있다 보면은 정년을 마치고 학교를 떠나시는 분들이 있죠. 떠나시면서 오랫동안 갖고 있던 책들을 나눠주기도 하고, 또는 연구실 앞에 쭉 꽂아놓고 필요하시면 가져가십시오. 그리고 더 이상 가져가지 못할 때쯤 되면은 치워주십시오. 이런 메시지를 남겨놓곤 합니다. 얼마 전에 제 앞방에 계신 분께서 아주 저명한 과학사회학자인데요. 정년퇴임을 하셨어요. 정년퇴임하시면서 그런 메시지를 남겨놨습니다. 책꽂이 2개 분량의 좋은 책들 내놓으시고, 필요하시면 가져가시고, 다 가져가신 후에는 치워주십시오. 이렇게 A4 용지에다가 적어놨어요. 거기를 제가 이렇게 쭉 보는데 좋은 책들이 꽤 많습니다. 역시나. 근데 어떤 책이 있느냐, 어떤 책을 두고 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살아온 내력들이나 그 사람의 취향들, 또 그 사람의 그 내면 풍경들을 읽을 수가 있죠. 그 분의 책꽂이에서 제 눈에 띈 책 한 권 가져왔습니다. 80년대를 풍미했던 비평가 김현의 행복한 책 읽기입니다. 김현이라는 비평가 아시는 분들 꽤 있을 겁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은 오래된 1992년 간행된 책인데, 오늘 제가 가져온 것은 과학사회학자 정년퇴임한 교수가 남기고 간 이 책입니다. 이건 새로 간행된 책 같습니다. 헌책방에서도 그렇고 스쳐 지나가다가도 선물처럼 만나는 책들이 있죠. 그 중에 한 권입니다. 이 김현은 정말 유명한 비평가입니다. 지금 활동하고 있는 많은 비평가들 중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이 김현이라는 비평가의 그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정말 공부 많이 하고요. 책 정말 많이 읽고요. 그리고 글도 아주 독특한 문체로 글도 잘 쓰고요. 또 이 불문학자로서 훌륭한 번역들도 많고요. 전방위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약주를 좋아하시는 분이었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젊은 나이에 48의 나이에 암으로 사망했습니다. 저는 잠깐 뵌 적이 있습니다만은, 김현은 문학과 지성이라는 잡지를 주도했죠. 7, 80년대 한국 문학계를 양분화했던 창작과 비평과 문학과 지성이 있었습니다. 그중 한 축인 문학과 지성을 대표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창작과 비평 쪽은 백낙청이라는 걸출한 또 비평가가 있었죠. 뛰어난 책들이 많이 있는데요. 상상력과 인간, 프랑스 비평사, 프랑스 비평 배울 때는 반드시 읽어야 할 교과서입니다. 존재와 원어, 시칠레의 암소, 이건 푸코라는 철학자를 거의 최초로 소개했을 겁니다. 아마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읽었던 책입니다. 그리고 김현 예술기행, 이 예술 작품을 보면서 기행한 장면들, 아주 뭐랄까요, 문학적 향기가, 예술적인 향기가 가득한 책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대의 문학이나 비평사 등등 아주 많습니다. 전집이 나와 있고요. 감히 제가 판단한다면 80년대 최고의 비평가고요. 지금 봐도 최고의 비평가입니다. 그리고 오래된 시집이나 소설책들 보시면은 김현 선생의 발문들이 거의 실려 있습니다. 거의 실려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냥 지나쳤을지 모르는데 80년대에 간행된, 지금도 많이 재간행되니까요. 소설이나 시집을 뒤져보시다 보면 저 뒤에 김현 선생의 이 발문들 또는 해설들을 읽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책 읽기에 대가입니다. 정말 책 많이 읽습니다. 근데 이 분이 1986년부터 88년까지 남긴 일기가 남아있나 봐요. 남긴 일기가 있나 봐요. 그 일기를 6필로 쓴 일기인데, 직접 쓴 일기. 그 일기를 편집해서 낸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김현의 행복한 책 읽기라는 작품집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게 6필로 쓴 일기가 있어요. 이게 글씨는 별로 잘 쓴 것 같지 않아요.
1972년 12월 7일 이런 식으로 일기들을 쭉 써온 것 같습니다. 써왔는데 그중에 86년, 87년, 88년 요 부분만 행복한 책 읽기라는 이 책에다 갈무리 해놨습니다. 정말 책 읽는 얘기도 아주 재밌고요. 그리고 일상적인 얘기도 재밌습니다. 마누라에게 쫓겨나서 영화 보러 갔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누구하고 술 마시다가 어찌어찌했다 라는 얘기도 있고요. 또 이인성이라는 작가 아시죠? 그 이인성과 이런 얘기를 나눴다. 이런 재밌는 사적인 얘기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자기 책을 읽으면서 솔직하게 가감 없이 평가해 놓은 부분 얘기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책 읽을 때 어떤 방식으로 읽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늘 강조하지 않습니까? 책을 읽을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야지 라고 덤비지 마십시오. 그럼 책이 싫어합니다. 잘 어루만지세요. 어루만져서 책의 표지도 보고요. 책의 질감도 보시고, 이거 보면 이 디자인이 참 예쁘죠? 그럼 이 디자인이 되게 오목하거든요? 이것도 만져보시고, 이 디자인의 의미는 무엇일지도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넘기면서 종이 질은 어떤지, 종이 질이 좀 거칩니다. 그리고 종이가 두껍습니다. 왜 이런 종이를 썼을지도 한번 전체적인 그 책의 그 맥락에서 한번 보시고, 그리고 책 날개에 뭐가 있는지도 한번 보시고, 이 책 날개에 좋은 정보들이 많거든요. 김현문학전집 이런 게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활자도 보시고 제목도 보시고 이렇게 하면서 쭉 한번 넘겨보시는 거예요. 일단 읽지 마세요. 읽을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쭉 넘겨봅니다. 30분 정도. 그러다 보면 손이 기억한다 그랬죠. 손이 이 책을 기억합니다. 이게 손인사예요. 손인사. 책과 나의 손인사입니다. 그럼 손이 판단을 해요. 이걸 읽을 만한지 아닌지, 아니면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야 할 책인지, 아니면 여기저기 띄엄띄엄 읽어도 좋은 책인지, 아니면 그냥 책꽂이에 꽂아놓고 이 폼으로 인테리어용으로 배치해 둘 것인지 손끝이 판단합니다. 그래서 조금 괜찮다, 읽을 만한 책이다 하면은 그 다음에 눈인사 한다 그랬죠. 눈인사는 쭉 넘기면서 한 페이지에 첫 줄만 읽는 겁니다. 첫 줄만 읽으면은 끝까지 맨 뒤에 있는 이 색인까지 정말 첫 줄만, 매 페이지 첫 줄만 읽습니다. 그러면 독서 끝입니다. 놀랍게도 이 책의 내용들이 여러분의 이 무전의식 상태에 다 내장됩니다. 또 못 믿는다는 표정 짓는다. 아니라니까요. 실제 그렇습니다. 그리고 손끝이 거의 기억해요. 그러면 이제 이 책은 어떻게 읽어야겠다는 게 딱 판단이 섭니다. 손과 눈이 기억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걸 다시 말씀드릴게요. 꽂아두든지, 폼으로 꽂아두든지, 아니면 심심할 때마다 화장실에 두고 심심할 때 한두 줄 읽을 것인지, 아니면 식탁 위에 놓아두고 밥 먹을 때 뒤적거려 볼 것인지, 아니면 정말 정조하고 앉아서 꼼꼼하게 읽어야 할 것인지, 이런 판단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책은 띄엄띄엄 여기저기 읽으시면 됩니다. 구성이 그래요. 그러면 정말 재밌습니다. 그리고 김현 선생을 알고 보면 더 재밌고요. 여기 보면은 조정래 태백산맥 읽으면서도 비평도 얘기 많이 하고요. 또 그때 거의 라이벌이자 동지이기도 했던 김윤식 선생의 책을 읽으면서도 혹독한 평가도 내리고요. 또 애정어린 평가도 내리기도 하고요. 재밌는, 또 정호승의 시집을 보면서 다 좋은데 너무 연약해, 이런 식의 평가 내리고요. 재밌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네, 또 잔소리가 길어졌습니다. 원래 근데 잔소리가 영양가가 많습니다. 네. 처음 문제 한번 볼까요? 이런 사적인 그 얘기들을 듣는 게 참 좋아요, 저는. 이게 남의 일기 훔쳐보는 맛이 있지 않습니까? 1986년 4월 2일 자 일기입니다. 서유석이 부른 타방레를 대번 듣고 있으면 가슴이 묘한 슬픔으로 가득 찬다. 내 가슴 속에 어머니에 대한 기억이 그렇게 뿌리 깊게 박혀 있었나 생각이 들 정도이다. 슬픔이 목젖까지 차오르면 어머니가 보고 싶다, 외치고 싶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보고 싶다, 이렇게 외치고 싶다라는 거죠. 누구에겐가 가서 어리광을 부리고 싶을 때 추하다. 45세의 장년이여.
저는 지금도 어머니가 보고 싶다, 어리광 부리고 싶은데, 김현 선생은 45세 장년이라고 어머니 보고 싶다고 어리광 부린다는 게 좀 부끄럽다 얘기하네요. 김현 선생이 저기 진도 이쪽 동네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동네가 뛰어난 작가들이 많아요. 이청준이나 뭐 황지우나 한승원이나 아주 많습니다. 이 정도면 하죠. 서유석이 부른 타박내 한번 대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떤지. 타박내 아시죠? 이 구전 가요를 노래로 다시 만들었죠. 서유석이 부른 것도 좋고요. 양희은이 부른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김민기가 부른 타박내도 괜찮습니다. 각 다른 버전으로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머니가 보고 싶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몰래 훔쳐보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그 다음 볼까요? 그 다음에 이런 아주 깊은 비판들도 있습니다. 이런 영화를 보면서 이제 미국에 대해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뭐 람보니, 로키니, 이 당시에 풍미했던 영화들 있지 않습니까? 이 마초적인 남자들 그린 영화. 그러면서 우리에게 미국이란 무엇일까 생각합니다. 미국에서 중요한 것은 언제나 국익이다. 그것이 세계주의의 가면을 쓸 때 지식인들은 멋모르고 춤춘다. 다 미국이 세계 중심이다. 이게 다 세계적인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뭐 어느 세계든 특히 제3세계 한국의 지식인들은 멋모르고 춤추죠. 미국이 오라. 미국의 정신이 세계 모든 정신의 기준이야. 이런 식으로. 근데 김현 선생은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보라. 제3세계에 돈을 빌려주는 것도 미국이고 종속 이론을 가르쳐 돈을 잘 갚게 만들고 있는 것도 미국이며 종속 이론을 비판하는 것도 그들이다. 돈을 너무 잘 알아. 잘 갚아도 곤란하니 적당히 떼먹고 또 빌리러 오게 해야 한다는 멋진 논리도 그들이 만든 논리이다. 어떻습니까? 정확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길들이는지, 어떻게 길들여서 얘를 송두리째 잡아먹는지. 그러면서 늘 칠레와 한국 얘기하면서 인권이 뭐니 얘기한다는 말을 해요. 자신들의 이 세계 정책, CIA의 대외 정책이 뭔가 비틀어지면 인권권입니다. 인권. 우리 하워드 진이나 올리버 스톤의 책들 한번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사악하고 악랄한지. CIA가 이 사우디아라비아나 쿠웨이트의 여성들의 인권을 생각한대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건 올리버 스톤의 얘기일 겁니다. 아마. 이런 식으로 미국의 이면을 한 방에 딱 간파하는 힘도 있습니다. 모든 이론도 미국에서 생산되죠. 그걸 다시 전파해 놓고서 다시 또 미국이 또 다 잡아먹는, 전 세계를 잡아먹는 논리를 펴니다. 트럼프 시대에 이런 말도 너무 사치스러울 것 같아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제발 미국 환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근데 말씀드릴 기억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다음 주쯤에 한번 한국 문학에 대해서 한국 근대 문학의 대표작인 혈운우라는 작품을 얘기하면서 미국 환상에서 우리는 언제 벗어날 것인가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렇게 또 동시대에 간행되는 책들을 거의 리얼타임을 읽어냅니다. 놀라운 독서력이죠. 좀 놀라운 책 읽기입니다. 시집이든 소설가든 이렇게 쭉 바로바로 읽어냅니다. 86년에 조정래 선생의 태백산맥 1, 2, 3권이 발행됐어요. 이게 이 시체를 두고 간행되잖아요. 연재하고 간행하고 연재하고 간행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1, 2, 3권을 읽고 난 다음에 이 일기에 적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책에 관심 있으시면은 책을 읽을 때마다 책갈피처럼 뭐 직접 쓰지는 못하더라도 이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이나 컴퓨터에 저장해 놓으십시오. 파일 하나 만들어서. 그럼 이게 오랫동안 기억에 남습니다. 아니면은 이 트위터로 짤막짤막한 좋은 문장들 남겨놓으십시오. 저도 몇 개 하다가 요즘에 정신없어서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김현 선생이 그랬던 모양이야. 이때 간행된 태백산맥을 읽고 바로 여기에 대한 자신의 소감들을 쭉 써놨습니다. 비교적 길게 적어놨는 제가 짧게 한 부분만 인용했습니다. 1986년 10월 18일 일기입니다. 소설 속에서 제일 극적인 것은 고모 조카가 아닌 정아섭과 소아의 사랑이며 기억하죠? 저는 선명하게 기억이 납니다.
이 책 처음 나왔을 때 읽었던 이 장면. 지금 태백산맥 그 문학기념관 이쪽 가면은 그 옆에 소아와 정화섭이 사랑 나누던 뭐 집이라고 해서 남아있기도 하죠. 그 외의 것은 눈에 익은 정황이다. 살아 생동하는 부분은 염상진의 부인이 치조받는 장면이며 가장 아름다운 부분은 하섭이 소아에게 비파 2개를 주는 장면이다. 그러나 그것뿐이다 라고 하면서 좀 야박한 평가를 해요. 박경리 선생의 토지를 읽을 때 뭐 정말 많은 얘기들이 있지만은 아마 누굽니까? 이 이민혜와 월선이와 용의의 삼각관계 기억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그죠? 이 월선이와 이 용의의 사랑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이민혜라는 그 마누라를 둔 아주 표독한 아내를 둔 용의가 월선이하고 사랑하는 그 대화 장면 기억하십니까? 그러니까 그 긴 소설에서 정말 강한 인상으로 남아있는 게 있어요. 벌써 한 15년이 뭡니까? 35년이 가까이 됐는데도 그게 선명하게 기억에 남아있다니까요. 이게 김현 선생도 나와 비슷했구나 이런 생각하면서 동질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분들 많이 있죠? 80년대 태백산맥 읽거나 토지 읽으신 분들 아마 제 얘기에 동의하실 겁니다. 그 다음 또 행복한 책 읽어볼까요? 얘기는 책을 읽는 이유, 욕망과 관련해서 여러 많은 얘기를 하는데 도스토옙스키의 도박사, 노름꾼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아주 중요한 작품입니다. 그 도스토옙스키 얘기가 나와서 말씀입니다만은 제가 한 20년 전에 공부하던 연구소에서 도스토옙스키 전집을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 강의 노트가 A4 용지로 300몇 점 있습니다. 제 파일에. 그래서 주위 사람들하고 얘기하다가 이 도스토옙스키 전집 강의를 오늘 읽는 책에서 해달라. 프루스트처럼. 그런 제안이 있었습니다.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프루스트 12차례가 끝나고 나면은 아마 도스토옙스키 전집 강좌를 매주 한 번씩 진행하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호응해 주시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접겠습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선택하십시오. 저는 그냥 여러분 시킨 대로 하겠습니다. 아무튼 또 말이 샜습니다. 이 김현 선생이 도스토옙스키의 노름꾼 도박사를 읽고 난 다음에 왜 사람들은 책을 읽을까 이런 고민, 그 욕망을 어디에서 우리는 조회하는가 이런 고민을 했던 모양입니다. 이렇게 씁니다. 삶에 있어서 절실한 것, 절절한 것은 거의 대부분 환상처럼 보인다. 그것이 환상처럼 보이는 것은 그것이 삶의 밋밋함과 대립되어 보이기 때문이다. 절실한 것이 이루어지는 순간은 너무나 짧고 아름답기 때문에 밋밋한 삶 속에서 지속되기 힘들다. 아마 잃어버린 시간 찾아서를 쭉 들으신 분들은 이 얘기가 뭔지 금방 아실 겁니다. 사랑 얘기입니다. 사랑 얘기. 순간의 환상이죠. 순간적인 인상이죠. 그 인상들을 추궁에 들어가는 게, 신문에 들어가는 게, 그걸 깊이 있게 읽어내는 게 이게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지속되지 못한다. 그것은 순간적으로 사라지는 환상의 빛과도 같다. 도스토옙스키의 도박사의 주인공에게 있어 그 절실한 것은 도박에서의 성공인데 그것은 언제나 짧다. 그래서 그것은 환상적으로 보이는데 그는 그것을 오래 지속하려 한다. 그때 사람은 미치죠. 광기로 내몰립니다. 정확한 판단이죠. 우리는 아주 일상적인 삶, 밋밋한 삶, 평범한 삶을 살다 보면은 내가 왜 살지? 내 삶의 재미가 뭐지? 해서 어떤 욕망이 무엇인지를 추궁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책을 쭉 읽으면서 이제 이런 그 고민들을 하는 거죠. 너무 길어서 다 인용을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이 부분은 대단히 그 흥미진진합니다. 조금만 더 보면은 이렇습니다. 절실하기 때문에 도박할 때 육체는 떨리고 마음은 급해진다. 일상인들은 그 순간을 환상으로 돌리고 삶의 밋밋함으로 곧 돌아온다. 그 돌아오는 속도가 빠르고 정확할수록 그는 잘 적응한 일상인이 된다니 그는 잘 적응한 성공한 일상인이다. 그는 일상 속에 되돌아와 중얼거린다.
저놈은 돌았어. 이게 도박을 사랑으로 바꾸는 건 어떻습니까? 제도권으로 들어왔을 때 사랑은 평범해지죠. 일상화하죠. 그럴 때 섬광 같은 불빛 같은 사랑을 꿈꾸기도 하죠. 그러나 그건 늘 환상으로 끝나기 마련이고요. 또 우리는 입맛을 다시면서 또는 뒤돌아보면서 또 머뭇거리면서 일상으로 돌아오고 일상인이 되기도 하죠. 도스토옙스키에 대한 얘기가 대단히 흥미진진합니다. 여기 보면은 마담 보바리, 플로베르의 마담 보바리, 그리고 우리 도스토옙스키 영원한 남편, 이런 책들을 인용하면서 욕망과 책 읽기, 이런 얘기를 멋지게 피력해 놓고 있습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면 이 책 읽고 싶어지죠. 그렇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문학 작품을 읽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내 생각으로는 자기의 욕망이 무엇에 대한 욕망인지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인 것 같다. 그죠? 앞에 거라고 연결되죠. 그것이 무엇에 대한 욕망인지가 분명하면 그것을 얻으려고 노력하면 된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다면 그것을 욕망하는지를 우선 알아야 한다. 그 알에 대한 욕망은 남의 글을 읽게 만든다. 그리고 이 욕망이 우리의 삶을 밀고 나가는 힘이다. 이렇게 우리 김현 선생은 얘기를 합니다. 이 책 읽기라는 게 하나의 욕망의 표현이라는 것, 욕망을 실현하는 것, 대단히 흥미진진합니다. 너무 아까워서 이 글도 조금만 말씀드리면 이래요. 남의 이야기나 감정 토론은 하나의 전범으로 그에게 작용하여 그는 거기에 저항하거나 순응하게 된다. 저항할 때 전범은 희화돼요. 그러니까 이 전범은 모델이라는 뜻이죠. 패러디의 대상이 되며 순응할 때 전범은 우상화되어 숭배의 대상이 된다. 대단히 중요한 지적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책을 읽는단 말이에요. 읽으면은 저건 아니야 라고 내 심리적으로 저항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저거 별거 아니야 해서 희화화하거나 패러디해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저건 정말 훌륭해 해서 그 책에서 만난 어떤 인물이나 상황들을 좋아하거나 그걸 신앙의 차원으로 끌어올려 놓으면은 우상하게 되죠. 숭배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 욕망과 관련되어 있다는 얘기를 적어 놓고 있습니다. 아주 수준 높은 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뭐 일기의 수준이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책 읽기의 대가가 피력해 놓은 문장들이 저에게는 아주 묵직하게 와닿습니다. 마지막 헌책방 풍경입니다. 이 헌책방 비슷한 곳에서 또 누군가가 버리고 간 책에서 또 선물로 주고 간 책에서 우연히 만나는 책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책들 하나 보면서 우리 삶이 훨씬 더 풍요로워지고 윤택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제가 그리웠던 책, 비평가 김현의 행복한 책 읽기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